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세계 금융시장에선 조용하지만 강렬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미국이 전격 작전을 펼쳤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베네수엘라를 재건하려면 석유와 자원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면 석유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가는 하루에 2% 정도 오르는데 그쳤는데 금은 2% 이상, 은은 무려 4% 넘게 급등했거든요. 왜 자금은 유가가 아니라 금과 은으로 먼저 달려간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금 시장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약 2,641달러에서 4,34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계산하면 64% 이상입니다. 은은 더 놀라운데요. 같은 기간 29달러 안팎에서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승률이 141%가 넘죠. 1980년 파동 당시 고점을 45년 만에 돌파한 겁니다. 반면 유가는 어떨까요? 베네수엘라 사태 직후 하루에 2% 정도 오르긴 했지만 장중 변동을 거친 뒤 상승 마감하는 데 그쳤습니다. 쇠브론이 5% 이상, 엑슨모빌이 2%대 올랐지만 금과 은의 움직임에 비하면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석유 국가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작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금과 은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해하려면 베네수엘라 사건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사건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큰 지정학적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압송하는 일은 러시아도 젤렌스키에게는 시도하지 않았던 수준의 행동이거든요. 트럼프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건 완전한 접근이라는 표현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승인하는 임시 지도부와 협력하면서 사실상 미국 영향권 아래 자원기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게 단순히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진 이유입니다.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의존해온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국제법, IMF나 세계은행 같은 다자주의 기구, 그리고 규칙 기반 질서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 세 가지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나라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 자기 영향권은 힘으로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왔구나. 룰을 깨는 나라가 악당이 아니라 룰 자체가 힘 있는 나라 마음대로 바뀌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인식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정학 리스크가 이제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 때마다 달러와 미국 국채로만 피신하던 전통적인 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금과 은으로 자금이 먼저 움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중립적인 준비 자산이 아니다. 그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비중을 천천히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런 움직임을 더 강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마음먹으면 정권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는 중앙은행들에게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생각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금을 거래용 상품처럼 다뤘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을 정치에서 한 발 떨어진 중립적 준비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미 사상 최고치라 하더라도 정책상 필요하면 계속 매수합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금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중앙은행들은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금을 매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가격이 아니라 정책과 위험 관리가 매수의 기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베네수엘라 사건은 중앙은행들에게 금 사야 할 이유 하나 더 추가된 셈이죠.
여기까지가 큰 그림입니다. 이제 금시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전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금시장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20일 금 가격이 온스당 약 4,230달러였는데 27일에는 4,5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7% 급등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 흔히 CM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금 선물 증거금을 2차례 연속 인상했습니다. 12월 30일 그리고 2월 2일이었습니다. 금 선물 한 계약은 44달러 규모입니다. 원래 증거금은 2만 달러였는데 갑자기 2만 4천 달러로 올라간 겁니다. 한 계약당 4천 달러를 추가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강제로 매도당하죠. 문제는 금 가격 상승에 베팅한 세력과 하락에 베팅한 세력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상승 베팅을 한 쪽은 주로 개인이나 헤지펀드입니다. 자금력이 제한적이죠. 추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강제 청산당합니다. 반면 하락 베팅을 한 쪽은 주로 거대 은행들입니다.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 인상 이후 상승 베팅 세력이 먼저 무너지면서 금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CME의 계약서 약관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증거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큽니다. 금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개입하지 않다가 급등할 때만 증거금을 올려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렀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2025년 연말에 다급하게 2번이나 증거금을 올렸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금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거대 은행들을 불리온 뱅크라고 부릅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HSBC 같은 이름들이죠. 이들은 각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대형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금을 거래합니다. 비즈니스 구조는 이렇습니다. 금 현물 재고를 확보해서 고객에게 판매하고 동시에 금 선물을 매도해서 가격 변동 위험을 중립화합니다. 수수료만 챙기는 게 목표죠. 평상시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증거금 2만 4천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금 가격이 5.4%만 올라도 증거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 이상 오르면 증거금의 몇 배를 손실로 떠안게 됩니다. 최근 넉 달 동안 금 선물 가격이 33% 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증거금의 몇 배에 달하는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겁니다. 연말이 되면 장부를 마감해야 하는데 이 손실이 눈에 드러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2월 말 장부 마감 전에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려서 손실 규모를 줄이려 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 선물 만기가 되면 현금으로 정산하지 않고 실물금을 인도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래의 약 97%가 현금 결제로 끝났습니다. 실물금을 받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하지만 지금은 약 95% 현금 결제, 5% 실물 결제 수준으로 실물 인도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시아 중앙은행과 은행들이 서방 금융시장을 믿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금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 아니냐? 실물로 인도해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 코맥스에서 실물금 인도 통지가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종이금을 현금으로 정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물금을 받아가는 현상이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불리온 은행들이 실물금 없이 선물 매도만 해놨다면 이건 네이키드 공매도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재련소를 뒤져서 금을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물 금을 진짜로 마련해서 아시아로 넘기기 위해 미국 불리온 은행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 상하이 금 거래소는 실물 거래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금 가격을 뉴욕보다 온스당 50에서 100달러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싼 쪽으로 금이 흘러가겠죠.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금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상하이 거래소가 의도적으로 금 가격을 높게 형성하면서 실물 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방이 주도하던 금 시장에서 동양의 역습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리온 은행들은 금 선물 매도, 이른바 종이금으로 금 가격을 눌러왔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금 가격을 조작해왔다는 의심이죠.
하지만 중국, 인도,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실물금을 계속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금이 없으면 사기를 칠 수 없게 된 겁니다. 뉴욕의 코맥스는 금 선물 만기가 돼도 예전엔 97% 현금 결제로 끝났지만 지금은 실물 인도가 늘어나면서 95% 현금, 5% 실물 결제 수준이 됐습니다. 반면 상하이 거래소는 실물 거래가 원칙이죠. 이게 바로 종이금 대 실물금 구도입니다. 여기에 브릭스의 움직임도 겹칩니다. 브릭스는 2025년 12월 유닛이라는 통화를 구상했습니다. 담보 자산 구성이 금 40%, 브릭스 통화 60%입니다. 핵심은 금 보유량만큼만 유닛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브릭스 통화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금 40%를 담보로 넣으려면 실물금을 막대하게 보유해야 합니다. 금 매집이 곧 통화 발행 여력을 확보하는 셈이죠. 달러에 대응하는 금 기반 블록 통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 중국, 인도가 실물금 확보에 혈안이 된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상하이로 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통화체제 경쟁의 한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태도 변화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은 이제 트레이딩 상품이 아닙니다. 통화체제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핵심 자산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탈달러, 금 기반 블록 통화 구상을 더 서두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먹으면 정권도 바꾼다는 메시지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나라들에게 명분을 더해주는 셈이니까요. 이제 은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은 선물 가격은 29달러 안팎에서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승률 141%입니다. 1980년 은 파동 당시 고점을 45년 만에 돌파한 겁니다. 금이 주목받는 사이 수익률 면에서는 은이 훨씬 더 미친 랠리를 보여준 셈입니다. 은이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점입니다. 귀금속 수요와 산업 수요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공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공급이 타이트한 상태인데 중국이 2026년 2월 1일부터 AN 수출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되면서 구조적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어떨까요? 안전자산으로서 투자 수요가 있고 동시에 전기, 전자, 태양광, 배터리 같은 에너지 전환 산업에서 필수 소재로 쓰입니다. 은은 더 이상 금의 동생이 아닙니다. 귀금속과 핵심 산업재를 동시에 맡고 있는 유가 못지않은 전략 자원이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공급 제한과 산업 수요가 겹쳐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상승 시 수익률은 금보다 공격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유가 뉴스가 터질 때 원유 외에 은이나 산업금속 ETF, 광산주로 눈이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유가보다 더 무서운 후폭풍의 실질 후보 중 하나로 은 가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는 왜 조용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급이지만 현재 생산량은 하루 약 100만 수준입니다. 설비 노후, 기술 유출, 부채 문제로 생산을 정상화하려면 최소 수년이 걸리고 연간 약 100억 달러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 공급 증가는 거의 없다는 뜻이죠. 시장은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장기적 영향력 확대와 정치적 긴장 증가, 즉 지정학 리스크를 더 크게 봤습니다. 중장기 구조도 흥미롭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진류는 캐나다산 중진류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미국 걸프 연안 정유 시설이 이 타입 원유에 최적화돼 있죠. 값싼 베네수엘라 원유가 하루 20만에서 50만 배럴 공급되면 캐나다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가에 하방 압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의 상단을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국 물가, 즉 CPI 압력을 낮추려는 정치적 계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기엔 전쟁 뉴스처럼 보이지만 설계 자체는 유가 상단을 눌러 물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대신 금과 은이 훨씬 큰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비트코인이 94,000달러를 회복했고 코인베이스는 장중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정학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부 자금이 대체 자산으로 유입되는 현상이죠. 2026년 암호화폐 트렌드로는 제도권 편입 본격화, 자산 토큰화 가속,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확대, 온체인 파생 상품 확대, 크립토와 AI 결합 같은 흐름이 언급됩니다.
선물과 현물 ETF를 넘어 연금과 기관 포트폴리오로 편입되면서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가 개인과 내러티브에서 글로벌 매크로 자금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위험자산과 대체자산 포지션이 섞여 있고 이번 사건의 중심축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 시장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프라이빗 뱅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회복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다. 반대로 돌파한다면 상당히 큰 장이 열릴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진행 중이고 유동성 공급이 뒤늦게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핵심 테마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어땠을까요? 다우지수가 49,000선을 돌파하면서 50,000선에 근접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약 0.7% 상승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4,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랠리의 발밑에서 통화, 금, 은, 실물 자산 판도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다우 상승을 견인했고 방산주도 재조명 받았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약 3%, 로키드 마틴이 2.58%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겁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은행 금 매입 규모입니다. 가격이 이미 사상 최고인데도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이후 추세와 비교해서 매입량이 그 수준을 넘어서면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을 뜻합니다. 둘째, 상하이 뉴욕 금 가격 스프레드입니다. 상하이 프리미엄이 50,100달러 수준인데 이게 확대되면 실물금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물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온도계인 셈이죠. 셋째, 브릭스 통화와 결제 시스템 진척도입니다. 브릭스 유닛 구상이 금 40% 담보, 통화 60%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금 보유량이 통화 발행 상한선입니다. 실제 결제나 원자재 거래에서 달러 비중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징후가 보인다면 금 기반 블록 통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가가 얼마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자산으로 권력을 보관하려 하느냐에 있습니다. 세계가 힘의 시대로 갈수록 통화와 국채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느끼는 주체들이 금, 은, 실물 자산을 준비 자산으로 쌓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가격 단기 등락보다 위 3가지 지표를 보면서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금, 은 관련 자산을 얼마나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다시 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금과 은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 탈달러 흐름,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맞물리며 금과 은 시장은 2026년에도 중요한 투자 테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가보다 더 무서운 후폭풍의 실체는 바로 금과 은 시장 구조의 재편이었습니다.